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두 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친 두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 재산이 얼마나 한다고 다 기부한다는 거예요? 큰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병실 안을 울리며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게 할 소리야? 작은 아들 민수는 형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병상에 누운 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병상에 누운 노모에게 보이는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평생 아들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엄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 맞아요? 민수가 폭발하듯 소리치자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이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편했던 것 같니? 두 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희생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마저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이러다가 우리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민수가 형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지훈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두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병실의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절, 두 아들을 키우며 보냈던 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여보, 오늘 지훈이가 첫걸음 말을 뗐어요. 정말?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컸네. 남편은 웃으며 아기 지훈이를 번쩍 들어올렸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왠지 어색했어요.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기다리지 말고 자. 매일 같은 대답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제보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죠. 이미 그가 다른 여자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도 말이에요. 회사에서 야근했어. 왜? 남편의 거짓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냥 잠깐 만난 거야. 피곤하니까 그만 말해. 그 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잠든 두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이혼 후 저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죠.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엄마,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요? 어린 민수가 물었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단다. 괜찮아요, 엄마.
저랑 민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10살 지훈이의 위로에 눈물이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이 아이들이 훗날 병상에 누운 저를 냉정하게 대할 거라는 사실을요. 아이들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 후 천몇 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논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시내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어요. 아줌마, 오늘도 야근이네. 식당 주인이 밤 11시가 넘어서도 일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 학비가 만만치 않네요. 제 대답에 주인은 동정 어린 눈길을 보냈지만 그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바빴죠. 그날도 새벽 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12살 지훈이가 책상에서 졸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숙제도 다 못 끝낸 채로요. 왜 안 자고 있어? 학교 늦겠다. 민수 감기 때문에 약 사러 가려고 기다렸어요. 지훈의 말에 급히 작은 방으로 가보니 7살 민수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이 심했지만 병원에 데려갈 여유조차 없었어요. 약국에 가서 해열제만 사자. 내일 아침에 괜찮아지면 그냥 학교 보내고. 지훈이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민수 많이 아파요. 약국 말고 병원에 데려가요. 새벽 2시, 저는 민수를 업고 24시간 응급실로 향했어요. 택시비가 아까워 30분을 걸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네요. 의사의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니 그달 식비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병실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지훈이 설거지와 빨래를 해놓았더군요. 13살 아이가 어른처럼 집안일을 책임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 이거 내가 할게. 민수가 퇴원한 후 지훈이 빨래를 개고 있자 민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아냐, 니는 공부나 해.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죠. 엄마, 우리 많이 컸죠? 저는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김석현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를 나누는 이웃 사이였어요. 오늘은 상추가 싱싱하네요. 제가 채소를 고르며 말하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매번 저에게 서비스를 준다며 채소를 더 챙겨주던 그와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어느 날 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몇 달간 데이트를 하면서 그는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해 볼까요? 혜자 씨와 아이들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저에게 그의 고백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죠. 집에 돌아와 두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안 돼요? 지훈이의 반대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엄마도 이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 민수는 형보다 조금 더 이해심을 보여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석현 씨의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대학 입학식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석현 씨의 배려에 지훈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1년의 교제 끝에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결혼식 날 두 아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아빠랑 잘 지내. 우리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이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죠.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내 식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여보, 오늘 아이들 방학인데 바다라도 갈까요? 석현 씨의 제안에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또 다른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혼 3년째, 석현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귀가가 잦아졌고 전화가 오면 항상 밖으로 나가 통화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바빠요? 석현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 거래처 관리가 좀 힘들어서. 걱정하지 마. 그의 대답은 짧고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지만 알림창에 보이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만날 수 있어? 그 사람 모르게.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죠. 첫 번째 결혼에서의 배신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현 씨, 솔직히 말해줘요. 무슨 일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어.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석현 씨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여보, 집안을 뒤지며 찾아보니 서랍장 속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찾지 마.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혼란스러운 마음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핸드폰도 안 받고 옷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금전적인 문제는 없으셨나요? 경찰의 질문에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모든 예금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간 흔적이 있었어요. 엄마, 새아빠가 어디 갔어? 집에 돌아온 민수가 물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박 빚이 있었대. 그걸 갚으려고 우리 돈을 다 가져간 거야. 지훈이가 친구를 통해 알아온 정보였어요. 석현 씨는 오랫동안 도박 중독이었고 저와 결혼한 것도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엄마,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수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어요. 한 번의 선택으로 다시 빈털터리가 된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아이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두 번의 배신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석현 씨의 배신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여름밤, 저는 갑자기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얘들아, 빨리 일어나. 다급하게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불이야. 빨리 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마당에 서서 보니 농장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미 집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이웃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청했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골이라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 뒤로 물러나세요. 위험해요. 이웃 청년이 저를 붙잡아 끌었지만 제 다리는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18팻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농장이 눈앞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과 창고의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진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소방관의 말에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가 재빨리 제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들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지만 우리 집과 농장은 거의 전소되었어요. 원인은 아마도 전기의 합선인 것 같습니다. 보험 들어놓으셨나요? 소방서 직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가 가입한 보험은 최소한의 것뿐이었죠.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민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웃집에서 지내자. 다시 시작하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시골 땅 한 조각만이 유일한 재산으로 남았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지훈이의 말에 고개를 들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이 상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화재 후 우리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농장 생활을 접고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시내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우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집에 보내왔습니다. 민수도 대학에 진학했고 우리 가족은 마침내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어요. 엄마, 이제 일 좀 줄이세요. 제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지훈이 주말에 집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일하다가 은퇴할게.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유통업 쪽인데 전망이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스쳤지만 아들의 열정을 막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지훈이 창업한 유통회사는 처음에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진유통으로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했어요.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 아들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엄마, 여기가 제 회사예요. 어때요? 사무실을 둘러보며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멋지구나. 내가 여기 사장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직원들이 인사하고 지훈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오랜 고생 끝에 이뤄낸 성공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엄마,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다음 달엔 지점을 하나 더 열 계획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진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장 분석도 다 했고 투자자들도 확보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지훈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일 낮에 회사를 비우고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회사는?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회사가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으로 대출을 받았고
매출은 예상보다 저조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대출 받아서라도 투자해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어요. 지훈아,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빚을 더 늘리는 건 위험해. 하지만 지훈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사채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망쳤어요. 지훈이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빚은 2억이 넘었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민수의 일이었죠. 지훈의 사업 실패로 정신이 없던 어느 날, 민수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엄마,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대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며 민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주식? 그런 거 위험하지 않니? 저의 우려에도 민수는 빛나는 눈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해요. 친구는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대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 같았지만 점점 주식에 빠져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낮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죠. 민수야,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더 큰 돈 벌 수 있어요. 형 빚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취업 준비는 뒷전이 되어버렸고 저축해둔 학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민수가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200만 원 벌었어요. 봐요, 여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는 민수의 모습에 불안함이 커졌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말을 아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 왜 이러지? 분명 오를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거실에서 들리는 민수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나가보니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늦었으니 자러 가자. 엄마, 주식이 폭락했어요. 1,000만 원 정도. 손해봤어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시작했고 결국 모든 저축을 날렸습니다. 다 망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엄마.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채까지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민수야, 제발 그만해. 이미 많이 잃었잖아. 이번에 대박이에요.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말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주변의 빚쟁이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 댁의 아들이 빌린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일까지 갚아주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지훈의 빚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수마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아들의 빚으로 우리 가족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민수의 빚이 모두 합쳐 3억 가까이 되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머님, 아드님들이 진 빚이 이렇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 최소한 5천만 원은 갚으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보여준 서류를 보며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자책과 후회로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저녁 식사 중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시골 농장 땅을 팔아야겠어. 아침 식탁에서 두 아들에게 말했죠. 그 땅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재산이자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엄마, 정말 그것까지 팔아야 해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땅을 내놓았어요. 중개인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안 좋아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땅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어요. 그래도 아들들의 빚을 대부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어르신,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오늘 입금해 드릴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난 40년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땅을 사던 날 남편과 함께 꿈을 그리던 시간들,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까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지훈이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됐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강한 척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농장 땅을 판 돈으로 채권자들의 빚을 갚자 겨우 독촉 전화는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빈 지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흰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현실감을 주었어요. 민수와 지훈이 침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민수가 황급히 나가자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꽂힌 주사 바늘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 있었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입안이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원이에요, 엄마. 이틀 전에 쓰러지셨어요. 잠시 후 의사와 함께 들어온 민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대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 단계예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면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희망적으로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릴게요. 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고가의 암 치료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어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민수도 다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다시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아.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앞에 놓인 미래는 안개처럼 불투명했습니다. 아직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겨우 새 출발을 하려던 참인데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어떻게 아들들에게 이 상황을 감당하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대장암 진단 후 저는 바로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체온과 혈압을 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후로는 끝없는 검사와 치료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항암 주사 맞는 날이에요. 살짝 불편하실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려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그 살짝 불편이란 말이 얼마나 절제된 표현인지 곧 알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몇 시간 후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구토가 심했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아들들 앞에서는 언제나 강한 척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민수가 병실을 찾아와 꽃다발을 건네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훨씬 나아졌어.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는 온몸이 아파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밤이면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아직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대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르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회진을 오셨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단순한 위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욕이 없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입원 전 65kg이던 몸무게가 한 달 만에 52kg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영양제라도 맞으셔야 해요. 이대로는 항암 치료도 받기 힘들어지세요. 간호사의 우려에도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잠을 잘 때마다 이대로 눈을 뜨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중에 깨면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야. 오늘은 병원에 안 오니?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내일 갈게요. 처음에는 아들들이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점차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머무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이라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 회장님, 아드님들이 요즘 잘 안 오시네요? 병실을 청소하던 간호조무사가 무심코 던진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많이 바쁜가 봐요. 그날 밤 병실 밖에서 우연히 아들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 대화는 제 심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3주차,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형, 엄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너머로 두 아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도 알아. 재촉하지 마. 지훈의 대답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어요. 이러다 우리 돈 다 써버리면 어떡해? 엄마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민수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더 들었어요. 의사 말로는 시간 문제래. 더 이상 돈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우는 더 냉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적으로 봐야 해. 두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제 죽음의 시간표를 계산하고 있다니. 혜자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왔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간호사가 나간 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세요, 경이야? 나 혜자야. 오랜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만이 지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혜자. 세상에 소식이 없더니 어디 있었어? 경희의 반가운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당장 갈게. 혼자 있지 마. 약속대로 다음날 경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얼마나 됐어?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따뜻한 걱정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아들의 방문은 뜸했지만 간간히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 재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들의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던 저는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복도에 선 두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 엄마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꽤 될 거야. 지훈의 대답이 냉정하게 들렸어요. 그들은 제가 죽은 후에 재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아마 병원 가방 안에 있을 거야. 다음에 와서 살펴보자.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쉿. 누가 들을라. 조용히 말해. 지훈의 경고에 두 사람은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대화가 들렸어요. 어차피 엄마는 얼마 못 사실 거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이 오시니까 그만 가자. 다음에 오면 서류들 좀 찾아보자.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들들에게 그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혜자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다음 날 아침 회진을 온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간호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경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이야, 나 변호사 좀 불러줄래? 경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변호사는 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두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병실 창밖만 바라보며 말수가 줄었어요.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 의사의 질문에도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혜자 씨, 오늘은 밥 좀 드셨어요? 간호사가 체온을 재며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야, 나야, 경희. 경희에게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병과의 싸움, 아들들의 냉담한 모습, 그리고 제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요. 영자야, 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경희도 울먹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경희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병실에 갇혀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좀 바람 쐬러 가자. 너무 오래 병실에만 있었잖아. 경희는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따스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습니다. 영자야, 넌 항상 강했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의 배신,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치료에 집중해서 다시 일어서야 해. 경희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마워, 경희야.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날 이후로 경희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아들들이 오지 않는 동안 그녀는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한약을 가져오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을 싸오기도 했죠. 영자야, 이 죽 좀 먹어봐. 내가 직접 끓인 영양식이야. 경희의 정성 덕분에 저는 조금씩 식욕을 되찾았고 체중도 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 퇴원하면 새로 시작할 거야.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경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웃음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경희의 방문 후 3일째 되는 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가 추천해준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 후 오후에 변호사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 드릴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제 재산을 지역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장 땅을 팔고 남은 보험금과 예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귀중품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죠. 총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으면 해요. 경희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지지가 있어 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신다면 아드님들은 어떻게?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두 아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만 남기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서명하는 순간 저의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젠 편안해졌어. 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경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결정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유언장 작성 소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두 아들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급하게 병실을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지훈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내 결정이야.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함께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 결정이 저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후 이틀 뒤 아침 병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들 지훈이가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고 바로 뒤에 민수도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산을 저희에게 안 주고 기부한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그래, 그게 내 결정이야?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지훈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보탰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 같았어요. 너희들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제 말에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경희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경희는 상황을 파악하고 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지훈아, 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엄마 뜻을 존중해야지. 경희의 말에 지훈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는 경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끼어들지 마세요. 경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가족? 가족이라는 놈들이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냐? 병실이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환자분께 안 좋습니다. 간호사의 중재에도 지훈은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보였어요. 이러다가 우리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민수가 지훈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 뜻은 변하지 않아.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제 단호한 태도의 두 아들은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지훈이 던진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들들과의 불쾌한 대립 이후 몇 주가 지나고 제 상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 회진 때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김 회장님,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로 치료를 계속하면 상태가 더 호전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희망의 빛이 보인 것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미소 주름이 잡혔어요. 네. 물론 아직 완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은 분명합니다. 경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어요. 아이고, 영자야. 내가 몇 시에 병원으로 갈게. 정말 다행이다. 회복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님, 퇴원 절차는 어떻게 밟나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퇴원을 생각하기엔 이른데요. 하지만 회복 속도가 계속 이렇다면 한 달 안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베개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지 고민해봐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살 생각은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죠. 선생님, 시골에서 지내면 건강에 더 좋을까요? 의사는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시는 것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도 적고 공기도 좋으니까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병원을 나가면 시골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존재가 제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삶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해 둔 시골 마을의 작은 집 사진을 보며 경희와 함께 설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곳이 내가 살 집이야. 작지만 텃밭도 있고 전망도 좋아. 손에 든 사진을 경희에게 보여주며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늑해 보인다. 집 앞에 꽃도 심고 작은 채소밭도 만들 수 있겠네. 경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응,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직접 길러서 먹을 거야. 이번엔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 거라고. 병실 창가에 앉아 퇴원 후의 생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선명했죠. 혜자 씨, 퇴원 준비는 다 되셨나요?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검사만 남았죠. 간호사는 제 회복 상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보다 제 투병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죠.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처음 입원하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네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굳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약간 수정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잠시 후 병실을 찾아온 변호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재산의 일부를 경희에게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시골 마을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기록했어요. 경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자야, 그럴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진심으로 거절하는 경희의 모습이 더욱 고마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야. 네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그냥 받아줘.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수정이 끝난 후 경희는 퇴원 준비를 돕기 위해 병원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퇴원 전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놀랍게도 두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훈과 민수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있었어요. 엄마, 퇴원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지훈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근데 갑자기 왜?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병실 내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두 아들의 진심을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완쾌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지훈의 제안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제 병세 호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고맙지만 이미 시골에 집을 구해놨어. 혼자 살 거야. 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 침대 옆에 놓인 짐가방을 보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두 아들의 말이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경희가 같이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 순간 경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짐 다 챙겼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경희의 말에 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엄마, 유언장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다 정리됐어.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재산에 대한 미련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경희가 병실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4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새 삶을 향해 떠나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짐 다 챙겼어? 약은 다 넣었고? 경희가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응, 다 챙겼어. 이제 출발하자.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훈과 민수가 또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미 어제 할 말은 다 했잖니. 경희가 저를 보호하듯 휠체어 뒤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좋아, 잠깐만.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아프실 때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드렸어요.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두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돈 말고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들의 냉담함, 재산에만 관심을 두던 모습들이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컸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볼 차례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제발 엄마, 용서해 주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용서는 했단다. 하지만 함께 살진 않을 거야. 각자의 길을 가자. 일어서면서 경희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남겨두고 병원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봄 햇살이 저를 반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자, 이제 진짜 출발이다. 경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한 저는 텃밭을 가꾸고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경희와 함께 마을 장터에 나와 봄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네 쑥이 제일 싱싱하네. 또 살게요. 단골 아주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캐온 거예요. 장터에서의 소소한 대화가 이제는 제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경희가 음료수 2개를 들고 돌아왔어요. 손님들이 많네. 이제 우리 영자가 마을 유명 인사가 됐어. 경희의 농담에 함께 웃었습니다. 암 치료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자연 속에서 지내며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어요. 체중도 늘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죠. 영자 할머니, 저 도와주세요. 동네 꼬마 지수가 연날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경희에게 맡기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 잡고 바람이 불 때 살짝 놓아주면 돼.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리는 동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할머니도 손주가 있어요. 지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아들은 퇴원 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리를 두었어요. 응, 있단다. 하지만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나. 단순하게 대답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존재가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초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지수야. 다음에 꼭 갈게. 장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텃밭에서 마지막 일을 마무리했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됐네. 내일은 주민센터 봉사활동 가기로 했지? 경희가 창문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응, 할머니들께 요리 가르쳐 드리기로 했어. 저녁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세우는 동안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온갖 고난과 배신,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경희야,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문득 감정이 복받쳐 말했어요. 경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네가 진짜 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가 오히려 가장 밝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매일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이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마을 노인회관에서 영화 상영도 한대. 같이 볼래? 좋지. 그리고 주말에는 옆 마을 축제도 가보자.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저에게는 암 진단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